어둑한 사무실, 한태준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2세, 대기업 부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의 눈빛은 공허했죠. 책상 위에는 오늘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과 회의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부사장님, 내일 지방 출장 일정 확인해 드리려고요. 비서가 노크 후 들어오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회의, 그리고 오후에 현장 방문이군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선영.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태준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호화로운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은 매일 같이 외롭게 느껴졌어요. 집안에는 그를 반겨주는 가족도, 그의 귀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지방 출장을 위해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출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출장 일정을 모두 마친 태준은 저녁이 되어서야 숙소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아담한 카페가 눈에 들어왔죠. 커피 한잔하고 가야겠군. 벨소리와 함께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실내는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손님은 몇 명 없었습니다. 태준은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때였어요.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8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태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 아니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죠.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아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마치 젊은 시절의 선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수아가 커피를 내밀자 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때 수아의 핸드폰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고 그녀는 급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태준은 그 화면 속 사진을 보고 말았죠. 젊은 시절의 선영과 어린 소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바지에 쏟아졌지만 그는 뜨거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수아가 황급히 다가와 냅킨을 건넸지만 태준의 눈은 여전히 데스크에 놓여진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어요. 저 아이가 설마.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태준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친절하게 새 커피를 내려주었고 태준은 구석자리에 앉아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수아의 모든 행동, 미소 짓는 방식, 심지어 손짓까지도 선영과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자신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일까? 태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출세를 위해 선영을 떠났을 때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니,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우연히 선영을 마주쳤을 때 어린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때도 그는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수아는 바쁘게 커피를 만들고 서빙하다가 잠시 후 물건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카페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후반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실례지만 저 직원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아서요. 카페 주인은 태준을 잠시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요? 착한 아이죠. 몇 년 됐어요. 엄마가 암으로 병원에 오래 계셔서 혼자 돈 벌면서 병간호도 하고. 안쓰러운 애예요.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선영이 암으로 투병 중인 걸까? 그의 머릿속에서 예전 기억이 겹쳐졌어요. 젊고 활기찼던 선영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떠나던 날의 절망적인 표정까지. 혹시 그 어머님 성함이?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수아가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고 커피를 마저 마신 후 서둘러 카페를 나섰어요. 하지만 그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카페를 지켜보며 수아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죠. 저녁 8시, 마침내 수아가 카페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갔어요. 수아는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한 후 종합병원 앞에서 내렸습니다. 태준도 같은 버스에서 내려 그녀를 따라갔죠. 병원 로비에 들어선 태준은 입원 환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선영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510호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고 복도 끝에 있는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서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선영,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수아. 그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태준은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는 한 여인이 누워 있었고 수아는 그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 수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선영이 먼저 태준을 알아봤습니다. 태준 씨. 선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한때 생기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과 마른 몸만 남아있었어요.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 누구세요? 수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옛 친구야. 태준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태준은 여전히 선영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 앉아있는 수아를 보니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죠. 그녀는 분명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영 씨.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수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분이 누구시길래? 수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태준은 수아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아야, 잠시 나가 있어 줄래? 이야기할 게 있어. 수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태준을 한 번 더 살펴본 뒤 엄마의 손을 꼭 쥐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태준은 천천히 선영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그게 왜 궁금한가요? 그 한마디에 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선영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태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요? 우연히. 수아를 봤어요. 카페에서요. 그리고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인 걸 알아봤군요. 선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언젠가 마주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너무 닮았으니까.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모른다는 걸.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떠났을 때 난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당신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태준은 자신의 이기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선영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하지만 20년 전에는, 그때는 알았잖아요. 나와 마주쳤을 때. 선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그때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죠.
당신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태주는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우연히 선영을 마주쳤고 그녀가 어린 딸을 키우며 술집에서 일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도 태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외면했어요.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날 태준이 선영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수아에게 아버지로서.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태준 씨. 수아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은 없었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생각해봤나요? 태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영의 말이 옳았어요. 그는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태준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다 들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문 밖에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었다고요.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지만 수아는 한 발짝 물러났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태준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분노는 당연했지요. 엄마는 술집에서 일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새벽까지 일하시고 아픈 몸을 이끌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저를 학교에 보내셨죠. 제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 우리를 버렸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선영이 약한 목소리로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진정해. 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암 진단 받았을 때도 치료비 마련하느라 제가 학업을 포기했을 때도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했던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없었어요. 태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겪었던 고통을 이제야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가 누리던 풍요로운 삶과 달리 그의 딸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미안해. 태준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수아가 비웃듯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저희가 겪은 모든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있나요? 선영이 다시 한번 수아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약한 목소리였어요. 수아는 즉시 엄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아프세요? 선영은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 쉬고 싶구나.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천천히 병실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선영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에 서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아의 분노에 찬 얼굴과 선영의 창백한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호텔 로비에서 꽃다발을 주문하고 선물로 가져갈 과일 바구니도 샀어요.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이제라도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잠시 병실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어제의 만남 이후 수아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아는 창가에 서 있었고 선영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아는 태준을 보자 표정이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좀 어때요? 선영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럭저럭이요.
태주는 꽃과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수아가 갑자기 돌아섰어요.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태주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씨, 난 단지 도움을 주고 싶을 뿐이에요. 이제 와서요? 수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암 진단받고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죠?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선영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잠시 나가 있어 줄래? 태준 씨와 할 이야기가 있어. 수아는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태준을 한 번 더 차갑게 쳐다본 뒤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선영이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섭섭해하지 말아요. 수아는 그저 나와 자신을 지키려는 것 같아요. 태준은 선영 곁에 앉았습니다. 알아요. 당연한 반응이죠.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당신과 마주쳤을 때, 그때 수아는 8살이었어요. 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우연히 거래처 손님과의 자리에서 마주쳤고 그녀가 술집에서 일하며 어린 딸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 태준은 이미 대기업의 중역이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나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했어요.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내 삶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어. 그 말을 하고 태준은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선영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자신의 성공적인 삶에 방해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아는 계속 아버지에 대해 물었어요. 선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일하러 갔다고 했죠. 나중에는 우리를 떠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아가 자라면서 그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태주는 말없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너무나 차갑고 마른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의사는 1달, 길어야 2달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난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선영이 태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아를 도와주세요. 내가 떠나면 그 아이는 혼자가 돼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합니다. 하지만 수아는 날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수아는 강한 아이지만 속은 여려요. 당신이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섰어요. 의사는 선영의 상태를 확인하고 태준에게 복도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암이 많이 진행됐고 간과 폐로 전이가 심합니다. 통증 조절에 집중하고 있지만 태준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최선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태준은 병실 밖에서 수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수아 씨. 수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난 정말로 도움을 주고 싶어요. 수아는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가 그랬어요. 이제 와서 당신이 나타나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태준은 수아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학은 어디 다녔나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태준의 진심 어린 질문에 잠시 경계를 풀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요. 하지만 3학년 때 휴학했어요. 엄마가 아프시니까. 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딸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명문대에 다녔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엄마의 병간호를 위해 학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죠. 뛰어난 학생이었겠군요. 수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밤새 일하시며 저를 뒷바라지 하셨으니까요.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거예요. 그게 엄마의 바람이니까요.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수아에게 건넸어요. 내 연락처예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수아는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한태준, 대기업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이렇게 성공하셨군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를 버린 대가로 얻은 성공이네요. 태준은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고 그 대가로 높은 지위와 부를 얻었습니다. 난 모든 걸 잘못했어요. 태준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죠. 하지만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싶어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선영의 검사 시간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수아는 서둘러 병실로 향했고 태준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선영은 이미 휠체어에 앉아 검사실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태준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검사 좀 하고 올게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간호사가 선영의 휠체어를 밀고 나가자 수아도 따라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아야, 너는 여기 있어. 태준 씨와 잠시 있어. 수아는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병실에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당신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수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태준은 놀라서 돌아봤어요. 정말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게도 항상 당신의 좋은 면만 이야기하셨죠. 내 아버지는 꿈이 큰 사람이었다고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선영의 너그러움에 가슴이 아팠어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저 이기적이고 야망에 눈먼 사람이었을 뿐이야. 수아는 침대 끝에 앉았어요. 엄마는 항상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경고였던 것 같아요. 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경고라니요? 저도 성공에 대한 욕심이 컸어요. 최고의 대학, 최고의 성적, 최고의 직장. 그게 제 목표였죠. 수아가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프시면서 깨달았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태준은 수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옳아. 태준이 인정했어요. 난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 가족, 사랑, 진정한 행복. 그 모든 것을 놓쳤지. 수아는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의사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바다를 보고 싶어 하세요. 항상 바다에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병원에 묶여 계시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모레 바다에 데려가는 건 어떨까요? 의사와 상의해서 허락을 받을 수 있다면. 수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든 준비를 할게요. 의사의 허락만 있다면 가능한 한 편안하게 바다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선영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선영은 검사 후 더 지쳐 보였지만 태준과 수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었니? 선영이 물었어요. 태준이 수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다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선영 씨가 바다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선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바다에 갈 수 있을까?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의사와 상의해 볼게요. 가능하다면 이번 주말에 바다로 가는 거예요. 선영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태준과 수아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태준은 약속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선영의 상태가 여행을 견딜 만하다는 판단하에 하루 동안의 외출을 허락했어요. 태준은 의료진을 동반할 수 있는 구급차를 준비했고 당진 외목마을에 위치한 조용한 해변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아침 일찍 태준은 병원에 도착했어요. 수아는 이미 선영의 짐을 챙기고 있었고 간호사는 선영이 여행에 필요한 약과 의료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요? 태준이 병실에 들어서며 물었어요. 선영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태준에게 가방을 건넸어요. 엄마의 약과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영의 휠체어를 밀고 병실을 나섰어요. 수아가 뒤를 따랐고 의료진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특수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태준은 선영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왔고 수아도 함께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안은 마치 작은 병실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선영은 침대에 누울 수도 있고 창밖을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좋네요. 선영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해주다니. 태준은 미소 지었어요. 바다를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해서요. 구급차가 출발하고 서울을 벗어나 당진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점점 도시의 풍경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들이 펼쳐졌어요. 선영은 창밖을 내내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여행이란 걸 하는 게. 선영이 말했어요. 수아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였죠?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중학생 때였을까? 속초에 갔었지. 태준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놓친 모든 순간들, 이들과 함께 했어야 할 시간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약 3시간의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당진의 작은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태준이 예약한 펜션은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는 선영의 휠체어를 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선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부드러운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햇살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답네요. 선영이 감탄했습니다. 태준은 선영의 휠체어를 모래사장 가까이로 밀었어요. 수아는 담요를 가져와 엄마의 무릎에 덮어주었습니다. 추우세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좋아. 이 바람, 이 냄새.
모든 게 완벽해.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는 모습,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멀리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하늘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와보고 싶었어요. 선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항상 바다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죠. 은퇴하면 작은 집을 짓고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일어나는 삶을 꿈꿨어요. 태주는 선영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어야 했는데.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각자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난 내 삶이 후회스럽지 않아요. 수아는 엄마의 말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어요. 점심 먹을까요? 태준이 분위기를 바꾸려 제안했습니다. 펜션 주인에게 부탁해서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준비해놨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배가 좀 고프네요. 태준은 선영의 휠체어를 밀고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 테라스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신선한 해산물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근사하네요. 선영이 감탄했어요. 세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선영은 수아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태주는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수아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선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항상 책을 읽고 질문이 많았죠. 선생님들도 항상 칭찬하셨어요. 태주는 미소 지으며 수아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서울대에 갔군요. 수아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항상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태주는 선영에게 제안했어요. 바닷가에 좀 더 있을까요? 아니면 쉬고 싶으신가요?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닷가에 좀 더 있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더 보고 싶어요. 태주는 선영의 휠체어를 다시 해변으로 밀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바다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오는 곳에 휠체어를 세웠어요. 발을 담가볼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선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할 수 있을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그는 조심스럽게 선영의 신발을 벗기고 그녀의 발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수아도 다가와 엄마를 도왔습니다. 함께 선영의 발을 차가운 바닷물에 담갔어요. 선영이 놀라며 웃었습니다. 차갑네요. 태준과 수아도 함께 웃었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들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선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렇게 행복한 날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태준과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과 후회, 그리고 희망.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퍼져나갔고 파도 소리는 더욱 평화롭게 들려왔어요. 선영은 휠체어에 앉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수아는 그녀의 양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본 적이 없어요. 선영이 감탄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수아는 엄마의 어깨에 담요를 더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추우시지 않아요? 선영은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수아야. 오히려 너무 행복해서 춥지도 않아. 세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함께 순간을 공유하는 평화로운 침묵이었어요. 선영 씨.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해요. 선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제가 감사해야죠. 이런 아름다운 곳에 데려와 주셔서.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감사한 건 내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예요.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당신이 날 용서하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선물이에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용서는 오래전에 했어요. 미움은 너무 무거운 짐이니까요. 수아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동시에 그것이 엄마의 강인함을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수아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태주는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알아요, 수아. 그건 당연해. 내게 용서를 강요할 권리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선영이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수아야. 모든 게 한순간에 해결될 수는 없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진전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점점 지쳐 보였어요. 이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선영은 아쉬운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 피곤하네요. 태준은 선영의 휠체어를 밀고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 안은 따뜻했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태준은 선영이 준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넓은 창문이 있는 방이었어요. 여기서도 바다가 보이네요. 선영이 기뻐했습니다. 수아는 엄마의 짐을 풀고 약을 준비했어요. 태준은 잠시 방을 나가 의료진과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는 확인을 받고 안심했어요. 저녁 식사는 방에서 함께 했습니다. 태준은 신선한 해산물과 선영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식사 중에 그들은 과거의 이야기, 수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아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선영이 말했어요. 그 아이는 항상 꿈이 컸으니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울게요. 수아가 원한다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어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고맙지만 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알아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봤으니까.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해줘. 식사를 마친 후 선영은 점점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아는 엄마가 침대에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도왔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네요. 태준과 수아는 침대 양옆에 앉았어요. 선영은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선영이 말을 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준은 선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약속할게요. 수아가 허락한다면 앞으로 아이의 인생에 함께하고 싶어요. 수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오늘 하루 동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수아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또 바다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영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곧 그녀는 평화롭게 잠이 들었어요. 태준과 수아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펜션의 테라스에서 그들은 나란히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항상 당신에 대해 좋게 말씀하셨어요. 수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우리를 버린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너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네. 수아가 동의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미움은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처럼 되기 어려웠어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날 미워하는 건 당연해.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 수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엄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 엄마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는지. 태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수아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아직은.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어요. 고마워.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서 밤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제 조금의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고 바다는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어제의 대화를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태주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수아가 테라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덜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잠을 잘 못 자서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어때? 수아는 옆에 와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아직 주무시고 계세요. 밤에 좀 힘드셨어요. 통증이 있으셨나 봐요. 태준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의사에게 연락해 볼까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의료진이 약을 드렸고 지금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했나요?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경영학이요. 사실 당신을 찾고 싶었어요. 태준은 놀라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날 찾고 싶었다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엄마는 당신이 사업가라고 했고, 그래서 경영학을 선택했죠. 언젠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딸이 그를 찾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미안해.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수아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하지만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특히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아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네. 수아가 조금 더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관심이 있어요. 언젠가 그런 회사를 직접 만들고 싶어요.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멋진 꿈이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마치고 싶어요. 그럼.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학비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고맙지만 아직은 그런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요. 태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아의 독립심과 자존심을 존중했어요. 그때 펜션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선영 씨가 깨어나셨어요. 두 분을 찾으세요. 태준과 수아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선영은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들어오자 미소 지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태준은 선영 곁으로 다가갔어요. 잘 잤어요? 선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자니 정말 좋더라고요. 수아는 엄마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은 없으신 것 같네요. 아침 식사 드실래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먹고 싶어. 그리고 오늘도 바다에 나가고 싶어. 태준과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선영의 상태가 걱정되었지만 그녀의 바램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이죠. 태준이 대답했어요. 아침 식사 후에 바다로 나가요. 태준은 신선한 과일과 죽 그리고 가벼운 샌드위치를 준비했어요. 선영은 조금씩 먹었지만 어제보다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식사 후 태준은 선영의 휠체어를 밀고 바다로 향했어요. 아침 바다는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잔잔하고 더 푸르렀어요. 여기는 굉장히 특별하네요. 어제는 저쪽에서 해가 지는 것을 봤는데 오늘은 이쪽에서 해가 떴네요. 이에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찾아보니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바다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겐 시간이 너무 없으니 이렇게라도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제 저녁 하늘이 너무 예뻤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말하는 동안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선영이 감동스런 표정으로 모래사장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는 준비해온 담요를 모래 위에 펼치고 수아와 함께 선영이 휠체어에서 내려 담요 위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선영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고마워요. 태준 씨 선영이 말했습니다. 바다가 주는 평화로움이 정말 특별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습니다. 기억나요? 선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태준은 놀라서 선영을 바라봤어요. 그는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대학교 축제에서 우연히 만난 그들은 첫눈에 서로에게 빠졌죠. 기억해요.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선영은 미소 지었어요. 기억하고 있네요. 난 당신이 무대에서 기타를 치는 모습에 반했어요. 수아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했죠. 선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랬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선영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각자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수아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수아는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녀는 항상 자신이 원치 않는 존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선물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아야. 선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항상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야.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비록 내가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지만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영은 갑자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고통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엄마. 수아가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수아야.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태준은 선영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갈까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조금만 더 있고 싶어요. 이 바다를 조금만 더 보고 싶어요. 태준과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선영의 소원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알았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태준과 수아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찾은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하는 거예요. 수아는 당신이 필요해요, 태준 씨. 그리고 당신도 수아가 필요할 거예요. 태준과 수아는 말없이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약속할게요. 태준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수아를 돕고 함께 할게요. 수아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노력해 볼게요. 선영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제 완벽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병원 장례식장에는 조용한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선영은 바다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고 태준과 수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어요. 선영의 오랜 친구들과 동료들이 찾아와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고 수아는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수아야. 선영의 오랜 친구인 미경이 다가와 수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네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하셨단다. 수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이모. 미경은 잠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수아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선영이가 없어도 넌 혼자가 아니야. 수아는 고마움에 다시 한번 미경을 안았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태준은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수아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준비했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제공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선영의 유해는 그녀가 원했던 대로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태준과 수아는 당진의 작은 해변에서 조용한 의식을 치렀어요. 그곳은 일주일 전 그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 해변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수아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선영 씨는 항상 바다를 사랑했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엄마의 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혼자 해결하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태준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수아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선영 씨를 위한 보험금이야.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내 엄마 이름으로 가입해 놓은 보험이야. 선영 씨는 몰랐을 거야. 수아는 놀라서 봉투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왜? 태준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영 씨를 떠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어. 직접 돕지는 못해도 언젠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랐지. 수아는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태준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의 것이야, 수아. 내 학업을 마치고 내 꿈을 이루는 데 사용해. 그걸 선영 씨도 바랐을 거야.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고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퍼져나갔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날이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수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바다에서의 그 하루가 엄마에게 큰 선물이었을 거예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은 나에게도 큰 선물이었어. 너희 두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달라고요. 태준은 놀라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수아야. 태준이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수아가 말을 이었어요. 아직은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어요.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노력해보려고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게. 태준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허락하는 만큼 내 곁에 있을게. 수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까요? 수아가 제안했어요. 이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해변을 떠났어요. 뒤에는 선영의 추억이 담긴 바다가 잔잔히 파도를 일으키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한 달 후 수아는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일을 모두 정리하고 작은 원룸을 구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태주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거리를 두었지만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학교는 어때? 어느 주말 태준이 수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물었어요. 괜찮아요.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적응하는 중이에요. 교수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태주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해.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태주는 놀라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엄마의 49제가 이번 주말이에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태준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물론이야. 꼭 가고 싶어. 주말 태준과 수아는 함께 절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선영을 위한 의식에 참석하고 그녀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기원했어요. 의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절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수아가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선영 씨는 항상 우리가 화해하길 바랐으니까. 수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제가 사회적 기업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학교에서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어떤 프로젝트야? 환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수아가 설명했어요. 장기 입원 환자의 가족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들을 돕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태주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봤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엄마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를 간병하면서 느낀 어려움들.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들을 돕고 싶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수아야.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중인데 그런 경험을 물어볼 곳이 없어요. 태준의 눈이 밝아졌어요. 수아가 그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이지. 태준이 기쁘게 대답했어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줄게. 그날 이후로 태준과 수아는 정기적으로 만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들의 대화는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어요. 어느 날 수아의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발표회에 내가 가도 될까?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셨으면 좋겠어요. 발표회 날 태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대학교 강당에 앉았어요. 수아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의 딸은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나왔을 때 태준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발표회 후 수아는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어땠어요? 태준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어, 수아야. 내 발표는 완벽했고 내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야. 수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태준은 놀라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자연스럽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어요. 수아야. 태준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수아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어색한가요? 저도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아. 오히려 너무 행복해.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수아의 프로젝트, 태준의 회사,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엄마가 보고 계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수아가 문득 말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선영 씨는 항상 우리가 서로를 찾길 바랐으니까. 수아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태준은 수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거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선영이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에필로그 2년 후 당진의 작은 해변가. 태양이 서서히 수평선 위로 떠오르며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세워진 새 건물 앞에는 바다의 품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수아는 건물 앞 테라스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긴장되니? 수아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태준이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많이요. 수아가 대답했어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요. 태준은 미소 지으며 커피 한 잔을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해. 걱정하지 마. 오늘은 바다의 품의 공식 개관일이었어요. 이곳은 수아의 대학 프로젝트에서 시작해 현실이 된 시설이었습니다. 장기 투병 환자와 그 가족들이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의료진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병원이 아닌 편안한 환경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엄마가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수아가 말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선영 씨는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을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아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태준의 도움으로 바다의 품 프로젝트를 현실화했어요. 태준은 자신의 사업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수아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의료계와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결국 정부의 지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들이 오늘 도착하지? 태준이 물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후에요. 새 가족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머물 예정이에요. 태준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수아를 바라봤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한 일은 작은 부분이야. 이 모든 것은 내 열정과 노력, 그리고 내 엄마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거야. 수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가 바다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바다를 보며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기억해요.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태준은 수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럴 거야.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화를 찾을 거야. 건물 안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개관식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한 간호사가 밖으로 나와 불렀어요. 기자들이 도착했어요. 수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됐나요? 태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가자. 두 사람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미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태준은 조용히 옆에 서서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다의 품 개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아가 말을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 엄마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바다를 보며 평화를 찾으셨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강인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병원의 차가운 벽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자연 속에서, 특히 치유의 힘을 가진 바다 앞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요. 수아는 잠시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아버지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저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수아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바다의 품은 단순한 휴양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가족 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하는 통합적 케어센터입니다. 환자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수아의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수아는 자신감 있게 모든 질문에 답했고 때로는 태준이 전문적인 부분을 보충 설명했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태준과 수아는 다시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이제 해는 완전히 떠올라 바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성공적이었어. 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수아가 문득 말했어요. 엄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태준은 부드럽게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는 내가 있었기에 이미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그리고 이제 너는 그녀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어.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끔은 엄마가 여기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태준이 수아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도. 선영 씨가 사랑했던 이 바다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네, 맞아요. 그때 수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태준에게 말했어요. 첫 번째 가족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대요. 소아암 환자인 8살 소녀와 그녀의 부모님이래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그들을 맞이하자. 두 사람은 함께 건물 입구로 향했어요. 곧 한 가족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소녀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부모님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희망의 빛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바다의 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아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소녀는 수아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바다를 볼 수 있어요? 수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내 방에서 바로 바다가 보일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바다로 나갈 수 있어. 소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태준은 조금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비록 선영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곳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통해 그녀의 사랑과 따뜻함은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것이었어요. 수아는 가족을 안내하며 태준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슬픔과 상실,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태준은 그 미소에 답하며 생각했습니다. 선영아, 보고 있니?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태준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것은 마치 선영의 부드러운 손길 같았습니다. 그는 바다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끝없는 푸른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바다는 잔잔한 파도로 대답했고 그 소리는 마치 선영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하고 영원한. 내용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